어쨌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집안 자랑을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벨 목사의 4대 후손 김요한입니다. 그래서 원더보드는 북장로교입니다. 1885년에 대한민국 선교사업에 들어오셨고, 또 알렌이 먼저 1884년에 들어오셨고, 다 북장로교고요. 저희 조상들은 1895년 재물포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쪽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북장로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동학사건 난 데 가서 잘해봐라. 그래서 호남을 내려가서 전라도, 전주, 나주, 그래서 나주를 유진벨 목사님이 처음 가셨는데, 사실 향교한테 그 당시에 덧세가지고 예수교가 그 사람들 생각하는 쌍교죠. 그래서 쫓겨나고 목포에 가서 정착하면서 정명하고 영웅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올라오셔서, 광주에 올라오셔서 승일하고 스피아 학교를 세우고, 할아버지는 전주의 기전하고 신흥학교의 초대 교장을 하셨고, 3.1운동을 미국에 알고 이른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른 모임에 가서 그 3.1운동. 근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 글 속에서 제가 감동받은 글이 있습니다. 2%가 예배당에 다닌다. 2%. 독립운동은 30%가 한다. 그 중에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소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그때 크리스찬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녔어요. 일본한테 얼마나 탄압당했는지. 할아버지가 사람만 만나면, 그 전도사만 만나면 두들겨 패고, 그 일본 경찰이. 그리고 이제 결국 신사참배 반대까지 끝까지 하면서 1940년도에 추방이 되는데, 46년 8월달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기전 언덕 위에 자기 없는 동안에 생긴 신사터에 따라 첫 명령이 공중 변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왜 안 쳐요? 저는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버지는 2003작전에 메가사와 같이 들어오셨고, 어머님 동생은 장진우 전투에서 싸우고, 국제시장 함원 흥남 철수하는 그 장면에 우리 아들 보고 영화 보면서 너 우리 외삼촌은 위대한 분이다,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국제시장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참 세계에서 제일 잘된 영화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이제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건너왔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서양에, 특히 미국에 기독교를 이제 닮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지키지 못하고 깊은 자유주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미국 감리교, 미국 장로교는 성경 66권에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이런 교단들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근본적인 우리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앙은 의사로 표현하자면 우리 신앙의 후천성 면역 결핍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감히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과학입니다. 과학. 믿음, 사랑, 소망, 과학.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7가지의 제일 흔한 암을 말씀드립니다. 암을 어떻게 조기 발견하거나 안 걸리거나 예방하거나
그 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없앨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복음 다음으로 이 의학의 오늘 복음을 좀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것은 성인병에 제일 흔한 거 세 가지. 그래서 암 7가지하고 성인병 3가지. 근데 그 중간에 좀 지루하니까 제가 4대 후손으로서 지키고 있는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잠깨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은 그거 하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강단에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이 작은 사람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전부 난쟁이 세상이에요. 우선 레이디스 퍼스트입니다. 여성 암 중에 자궁암하고 유방암부터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사모님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국 남자는 제가 보니까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한국 남자는 60 넘으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어디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그냥 가족 대표로 가는 것이지 마음은 필요가 없어요. 한국 집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큰 자부예요. 큰 며느리. 큰 며느리예요.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작은 예수가 되죠. 뭐 나락이 안 돼도 며느리 아이 잘못 들어왔나 보다. 뭐 또 어른이 병나도 며느리 아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애를 한둘 낳고 특히 남자를 낳으면 이제 남편하고는 정신적으로 이혼하고 그 아들하고 재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감은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게 영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 뭐라고 부르죠? 형님이라고 불러요. 이걸 봐서는 절대 남존 여비가 아니고 이제 조강 지부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잡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자부터 살려야 되니까 유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은 조직이 땀샘입니다. 원래 땀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땀샘이 개발돼서 이제 유방 모유가 나오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유방은 딱딱해지거나 섬유화되거나 아니면 쭉 늘어집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기억하죠? 뒤로 이렇게 냉기입니다. 그거는 지방화되는 겁니다.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왜 유방암이 40년 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유방암 없었어요. 한국에. 외과 의사들이 수련하면서 서로 유방암 수술하려고 싸웠어요. 그만큼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유방암, 특히 모유를 먹이면 유방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이제 작사하니까. 그래서 유방암은 35세 넘으면은 매년 의사한테 가서 여의사가 됐든 남자 의사가 됐든 열심히 진찰해야 돼요. 손으로. 그리고 소위 쉬운 말로 몽골이가 있는가 봐요. 몽골이 알죠? 그리고 엑스선 촬영을 해야 돼요. 엑스선 촬영을 해가지고 엑스선 촬영을 해서 의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석회화가 크게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은하수처럼 거기에 하얗게 보이는 게 나오면 그 주변에 암이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초음파를 찍어요. 어쨌든 35세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꼭 의사한테 가서 유방 엑스선 촬영하고 그 만져보고 엑스선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또 이제 잘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CT 알죠, 여러분? CT하고 MRI가 어떻게 다르냐? CT는 농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한가 뼈에 좋습니다. MRI는 이렇게 뇌 조직, 뇌가 머릿속에 순두부가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데 아주 그 흐물흐물한 조직을 잘 봐요. 그러니까 MRI가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창피스럽고 힘들지만 지금 고기 많이 먹고 애를 안 낳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서 초기에 발견하고 한쪽 암이 와서 떼어냈을 때 반대쪽에 갈 확률이 3분의 1이 나겠는데, 그래서 한쪽 떼어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남은 한쪽을 이해주십시오. 이방은 아닙니다. 갈 길이 9개가 남았으니까 또 출발해서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궁경부암입니다. 이거는 느는 추세가 아니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죄송하지만 남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한 70가지가 되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 한 10가지가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제 처음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우리는 늦었어요.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 전부 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인유두종. 인유두종이 뭐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사마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다 사마귀 걸려가지고 손에 사마귀가 긁어서 번지기도 그래요. 사마귀꾼입니다. 그게 여자 경부에 붙어서 아주 한 5년 동안 걸려요. 그게 암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산부인과에 가기 싫어하지만 역시 1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가서, 옛날에는 아이스케이크 먹는 그 짝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자궁경부를 긁어서, 세포를 긁어서 유리 조각에 올려서 그걸 병리학 선생님한테 보내면 거기에 미친 세포가 있는지 정상 세포인지, 그리고 조금만 변화 있으면 자궁경부를 그냥 전기로 지져버리면 끝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조금 더 나쁘면 그거를 파낼 수 있고, 조금 더 진행됐으면 자궁을 전체 걷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궁경부암이 퍼져서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사모님들이 암세포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꼭 돌아가셔서 유방하고 자궁경부를 1년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서, 특히 자궁경부는 암세포 검사, 이제는 병을 청소하는 이런 것처럼 생겼어요. 브러쉬로, 막대기로 안 하고 그걸로 브러쉬로 좀 긁어가지고 좀 도마를 해서 의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암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암세포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수명이 있어요. 암세포는 수명이 없습니다. 조건만 만들어주면 계속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아주 변질된 세포입니다. 막 자랄 때도 질서 없이 자라고 굉장히 흉측합니다.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아마 암세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자연도 같이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레이디스 퍼스트입니다. 그 두 가지 잘 챙기세요. 길게 말씀을 못 드려요.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길게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립선 남성암으로 갑시다. 남성암,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순천에 어렸을 때 가장 고마운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고맙다. 대한민국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조상을 잘 만났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요 1980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원회의를 했어요. 한국 사람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비고사를 칩니까? 살짝 병원 학교도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19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왔어요. 두 번째 배려입니다. 지금은 이제 장기 집권은 26년을 그 자리에 있어요. 아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벌어요. 작년에 외국인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450억이 넘었어요. 엄청 벌었어요. 저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마운 것이 제가 2012년도에 특별 귀환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근데 더 고마운 거는요,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조금 주제 이탈했다고 비판하지 말고요. 조금 더 고마운 게 또 있습니다. 저요 온돌방 아랫목에서 컸습니다. 전라도만 못 살 때 친구 집이 다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아랫목에 가면 옆방에 되게 두 칸 자리인데 옆방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 형들이 아버지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 친구 따위 또래가 아버지 들어오셨다. 그럼 놀러 온 서양애들 옆을 들어오면 아버지 들어오셨다. 이것이 교육이에요. 온돌방 아랫목에 공부를 떼고 들어앉아서 뭘 배웠죠?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순천 여수 사건은 뭐였고요, 6.25는 뭐였고요, 일제강점기는 뭐였고요. 많은 지식을 언제 심고 언제 걷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두 번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 우리 엄마는 아기를 많이 안 낳았어요. 12를 목표하고 6까지 못 낳았어요. 근데 내가 6번째거든요. 밤낮 어른들한테 두드려 맞아. 그게 그 온돌방 아랫목에 가갖고 맨날 인생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덜 두드려 맞을 건지. 그렇죠? 그 소중한 겁니다.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보고 금매 형이 때려요. 금매 그것이 전라도 말로 글쎄 말이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네가 두드려 맞을 짓을 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아랫목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언고니 도덕이다. 도덕. 남이 아무리 룰을 벗어나도 너는 룰을 벗어나지 마라. 네 자신을 지켜. 남이 불법을 한다고 해서 네가 불법, 너한테 면죄부를 결국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인수위에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가서 사회통합 부위원장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남과 북, 동과 서, 있는 사람 없는 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다 싸우고 있어요. 다 갈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냐면 온돌방이 없어졌어요. 온돌방. 중앙 난방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어른이 애한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이거 위대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박수를 안 쳐요. 그래서 젊은 애기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동의합니까? 조금 더 공부합시다. 벼룩박에 어렸을 때 소변을 보면 막 머리 피도 냈겠어요. 대단했습니다. 쉬면 막 올라가고 우리끼리 막 시합을 해서 누가 더 올리느냐. 왜 지금은 나오기만 하면 고맙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레미콘 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 얘기는 아닌데 계속
레미콘 차를 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시멘트 스케일이 차죠. 그래서 방광 밑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립선이 자꾸 비우다 보면은 안에 실제로 병리학에서 콘크리트, 영어로 레미콘이라고 부릅니다. 그 현상, 레미콘 찌꺼기가 나와있다. 그래서 밤에 2번 이상 일어나시는 분, 우선 약물 처리하셔야 돼요. 3번, 4번 일어나시는 분은 빨리 늙어버립니다. 왜? 잠의 질이 떨어져요. 수면의 질이. 그래서 약물로 해보시고 버티다 안 되면 보링을 하셔야 됩니다. 간장에 긁어내야 된다. 우선 의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긁어내는, 하나는 소파 수술입니다. 2번째는 전립선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그 긁어내면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나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긁어내서 소변을 다시 잘 보게 회복되는데 이제 사정했을 때 거꾸로 갑니다. 방광 속으로. 근데 그 뭐 기능이나 이런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행복한 거는 여자보다 PSA 암 수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수치. 그게 4 이상 올라가면은 조직검사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10 넘으면은 반드시 조직검사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여러 번 전립선 암 안 걸리려면 피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전립선은 그걸로 땡입니다. 끝입니다. 더 어려운 거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보내라고 그냥 쨍쨍쨍쨍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밤에 3번 이상 일어나고 약물로 안 됐을 때는 가서 비뇨기과 외과 선생님하고 보링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한번 의논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암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로봇 수술을 하면 기능의 90%는 잃지 않습니다. 90%. 로봇 수술이 좀 비싸서 그렇죠.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고 전립선 암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쉬운 거 하나 합시다. 담배로 인한 폐암. 폐암은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 안 피운 사람이 1명 죽으면 담배 피운 사람은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90명이 죽어요. 90명. 그러니까 담배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물론 가끔 담배하고 관계없는 폐암, 선암이라고 있어요. 그게 생겨서 억울하게 담배도 안 피우는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가 죽었을 때 담배 피운 사람 90명 죽어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90세까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할 짓 다 했는데 멀쩡하죠. 그거는 자연의 예외입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은 다 젊은 나이에 낙골 다 가버렸어요. 이해가죠? 무슨 말입니까? 통계학적인 얘기지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믿음, 사랑, 소망, 과학. 이제 조금씩 따라오시네요. 대장암은 50세가 되는 날 병원에 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대장암도 희망적입니다. 내시경 하기가 전라도 말로 지랄 같은 것이 무엇이냐? 검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전날에 마시는 이상한 물을 마시면 밤새도록 설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을 준비해야 돼요. 의사가 변을 뚫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잔뜩 마시고 그 용액에 의해서 설사를 몇 시간 동안 다 하고 깨끗한 장을 가지고 가서 수면을 얻든지 그냥 얻든지 들다보면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용정이라는 건 작은 손가락 많은 거 이런 거에 길어놔요. 암 생기기 전에. 만약에 깨끗하면
5년에서 10년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위장하고 달라요. 근데 그게 용종이 있다. 손가락같이 길어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반드시 다 고구마 캐듯이 그러면 다 따야 돼요. 의사가 그걸 다 따내야 돼요. 왜? 그것이 먼저 생기니까. 용종이 오랫동안 있으면 암으로 변합니다. 근데 예방해 주네요. 그렇죠? 몇 살이에요? 50세입니다. 집안 내력이 있으면 45세. 그러나 웬만하면 그냥 50세. 그걸 하시면 됩니다. 몇 개 했어요? 5개 했나요? 야, 맞다. 또 쉬운 거 하나 더 합시다. 쉬운 거 하나 더 합시다. 쉬운 거.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치료를 안 하면 17년을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균 잘 안 죽어요. 갑상선암은 요도를 좋아해요. 요도. 갑상선 세포가 요도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발견해가지고 다 떼어내서 조금 남아있어도 요도가 달린 독이원소라는 것이 요도에 독을 붙여놓고요. 2주 동안 미어가고 기입하고 이런 거는 잃지 않고 그 요도가 달린 그 물질을 독을 붙여서 집어넣으면 표적으로 가서 다 잡아요. 암세포. 그러니까 99% 완치. 전립선암은 문제가 되는 직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악 하시는 사람들이 전립선을 통과하는 죄송합니다. 갑상선, 미안합니다. 갑상선, 정정합니다. 갑상선을 통과하는 신경세포가 우리 음대로 옵니다. 음대. 그러니까 소리가 나쁘게 하나 낮아져요. 그래서 소프라노, 성악가, 바리톤 이런 분들이 직업으로 갑상선 수술 받고 나면은 높은 음에 잘 못 올라가요. 그거 외에는 전라도 말로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어 지금. 몇 개 했나요? 6개. 암은 한 개 남았고, 이거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듣고, 그 다음에 성인병에 대해서 세게 또 좀 할게요. 혹시 5분 정도 오버하면 이해하셔야 된다. 밥은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직. 좀 이따. 사인이 안 맞아버리네요. 하나만 더 보고. 45년도 이전에 스칸디네비아 사람이 위장암이 많았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고 히틀러를 때려눕히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보다 더 위장암이 많은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고기 태워서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다 들으셨어요. 쥐를 고기를 태워서 계속 먹이면 6개월 정도 거진 다 암이 걸립니다. 위장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쥐한테 태운 음식을 먹이고 상추나 배추 한 조각 집어넣으면 한 마리도 안 걸려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상추, 배추가 없으면 김치라도 한 조각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워서 먹어가지고 물론 태운 것만 골라서 식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김치 한 조각 들어가잖아요. 이래.
그게 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스칸디네비아 사람 말고 일본하고 한국 사람이 암이 제일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학설입니다. 100% 규명된 거 아닙니다. 첫째,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유난히 위장암이 많아요.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유전적으로 우리가 가까워요. 일본하고는. 사실 일본 왕실 피가 3분의 1 한국이에요. 오사카 저것도 백제가 가서 다 만든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전 물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중국 사람만 봐도 위장암이 많지 않습니다. 식도암이 많아요. 식도. 왜 중국 사람 식도암이 많죠? 그 뜨거운 차를 자꾸 삼키면서 목을 디니까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위장암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아마도 유전일 거다. 두 번째, 염분일 거다. 염분. 너무 짜게 먹이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돼지고기 한 점을 새우젓에다가 찍어서 그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불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엄청나게 과학적이에요. 새우젓은 우리가 효소 덩어리예요. 그 돼지고기 찍는 순간에 녹기 시작해요.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녹기 시작해요.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된장, 고추장 얼마나 맛있어요. 단점이 소금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두 번째는 염분. 일본 사람은 어디서 소금을 많이 먹냐? 꼭 간장을 찍어 먹죠. 거기 소금이 많잖아요. 간장. 세 번째는 30년 전에 저기 호주 구석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의사가 위장에서 식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내시경을 딱 따가지고 편말했더니 거기 꼬글꼬글한 세균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균 이름을 지었어요. 순수한 한국말로. 나도 북한 가서 배웠는데 유문. 위에서 12장 넘어간 데가 유문입니다. 유문. 나선. 선이 꼬글꼬글하니까 나선. 균. 그것이 영어로 하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그것이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제, 좀 웃기죠. 미국 사람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수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내 영어 이름이 존 린턴이에요. 존이 요한이에요. 린턴은 인요한이에요. 근데 이 미국과 교수 한 명이 나보고, 자네가 존 린턴인데, 인요한은 어디 갔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놈입니다. 오늘 순정과 의리 때문에 왔는데 어떤 최대화 장로라고 나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분 때문에 왔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월남 사람은 90%가 걸려있는데 암을 안 일으켜요. 그 균주 자체가 서운하답니다. 그 다음에 유전하고 염분하고 짬뽕이 돼야 이게 걸린답니다. 학설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어쨌든 작년에 일본이 헬리코박터 균을 없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썼습니다. 전 국민한테 헬리코박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 내시경을 2년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대한소화기학교에서 40살 넘으면
2년에 한 번 무조건 수면을 하든지 둘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르륵하고 소화 안 되고, 의사들도 거짓말 많이 하죠. 설사도 했다가 변비 걸렸다가 그러면 무조건 진단이 안 되는 과민성 대장염, 어떻게 보면 사기야, 그죠? 진단이 안 될 때. 기관지염이 뭐예요? 뭘 모를 때, 당신 기관지염이야. 다른 거 푸는 것이 마땅치 않을 때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헬리코박터 걸려서 특히 12장 개항은요 90%가 헬리코박터가 원인이에요. 암이 한 70%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하면 세 가지 약으로 치료하는데요. 그거를 열흘 정도 치료하면 90몇 프로가 완치돼요. 근데 그거 치료해버리면요 변이 좋아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소위 의사들이 쓰레기통으로 쓰는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거, 그렇죠? 할 말 없을 때 붙이는 진단명, 그것이 다 나사보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보기 전에 정말 의미심장한 과학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죽은 병 걸리면 변소에 가서 바가지로 한번 떠먹어라. 뒷간에 가서. 나는 일평생 야 그같이 무식한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죽은 과학입니다. 변이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서 여기 떠나서 보면은 이제 변이식, 건강한 사람 변을요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세균을 바꿉니다. 그러면 일부 보고에 보면 루마티스크 관절염도 고치고요, 성인 당뇨도 고치고, 완전 황당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도 고치고. 왜냐하면 건강한 세균이 내 변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정신건강이 좋아져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깜짝 놀래요. 우리 저 사람들이 야 죽을 병 걸리면 변소 가서 한번 떠먹어라. 그거 효과 있어요 지금. 최첨단 과학입니다 지금. 변이 이시기. 근데 이제 좀 생각해보면 거시기해. 남이 그걸 내 뱃속에 집어넣는다. 근데 확실히 건강한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그래도 그게 대장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맨날 배탈 설사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배탈 설사를 앓고 나잖아요. 여러분 대장암 예방이 됩니다. 면역이 좋아집니다. 대장암 안 걸리려면 부지런히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이해가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동영상 보고 기독교 유적지, 우리가 이제 내가 또 그 교회에서 또 내용 증명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양화질, 뇌질을 뺏겠습니다. 뿌리 없는 교회가 들어와서 뿌리 없는 목사가 와서 그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양화진 저희 진외정부의 첫 부인 34세에 죽은 유진벨의 첫 와이프도 묻혀있고, 또 언더우드 집안에 7개 묘도 있는데 우리 통합도 아니고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뿌리 없는 교회, 뿌리 없는 목사. 아마 또 내용 증명 날라올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 사람들은 피터, 언더우드 4대 후손을 추방운동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화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양화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곳이 지리산 노고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는데 노고단에 있는 유적지는 없어졌고 6.25 이후에 유적지가 그 후손들이 만든 왕실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 조금 저도 쉬었다가
우리 잠깐 동영상 보고 마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빛을 발하라. 지리산 선교 유적지. 해발 1000m가 넘는 지리산의 노부단과 왕시로에는 1895년 시작된 림튼 가문의 일대 유진별 선교사를 선교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조선인들을 위해 복음 전파 열정하고 이국 이 땅 머나먼 길을 찾아온 선교사들. 그러나 우리나라 풍토병에 면역 항체가 전혀 없었던 선교사들은 어린 자녀들까지 무려 67명이나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1921년 여름철 병원 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800m 고시 위를 찾아 필심처로 택한 곳이 바로 지리산 노구단 수양관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곳 노구단 수양관에서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 맞춤법 등 문법이 최초로 체계화되고 정립이 되는 업적을 남겼고, 레이롤즈 선교사에 의해 구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유산이라고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박사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단순히 개신교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말을 정화하고 우리말의 문법적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한글로 그리고 민중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한글을 우리 민중 속에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리산의 그 노고단 그 선교사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교사 유적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 유적이면서 민족사적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6.25 전쟁과 빨치산 사건으로 반파된 예배당만 남긴 채 폐허가 되어버린 노구단 수양관을 뒤로 1200m가 넘는 지리산 왕실봉 수양관 12채를 건립하였습니다. 이곳 왕실봉 수양관은 노르웨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선교사들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고국의 설계를 담아지은 건축물이고, 전기시설 하나 없는 이국인들의 힘든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인류학적인 현장입니다. 2012년 세계적인 시민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 주최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 참여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윤여찬 교수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유적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더구나 타 종교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온 국민의 유산으로 발표된 유적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잔재라는 주장을 내세워 유적지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적지가 지어진다는 건 역사가 지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유적지가. 사실은 많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곳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그 고향의 그런 지역의 건축 양식도 담고 있기에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산을 지금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구단과 왕시루봉 수양관에 기거했던 선교사들은 한국 근대화의 일익을 담당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공모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법인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뿌리인 유적지를 잘 보존하여 선진들의 교훈을 받들고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크리스천 국민운동으로
뜻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은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이 일에만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눠서 기도도 자체해 주시고 또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꼭 이 기독교 유적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낮은 자세, 섬김이 살아있는 교훈의 현장, 그리고 실추되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유적지를 지켜나가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3가지 남았어요. 강의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라도 나도 어거지거리 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무한하게 나갔어요. 이렇게 성인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지금쯤 30년 후에 우리가 암을 정복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교수들한테 강의가 들었어요. 근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일부는 진전은 있었으나 암은 그렇게 획기적인 뭐랄까요, 공동 분모를 가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은 이 성인병 3가지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결국은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가 그때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발견들이 있고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아주 외지 남부 쪽 지역에 독일 사람들이 40년 전에 가서 관찰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도 많이 먹고 굉장히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엄청나게 함부로 사는데 뇌졸중이 별로 없고 심근경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치가 아주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빨간 그 쌀을 이 부패, 그러니까 부패라고 표현하기보다 성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곰팡이가 들어간 이런 발효를 시켜가지고 빨간 소스를 갖다가 거기다가 전라도 말로 찌끄러서 먹는데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곰팡이 소스에 뭐가 들어있냐? 그럼 오늘의 의학적인 복음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스타틴이 이제 희망입니다. 우리한테. 이 약을 콜레스테롤치가, 우리 형은 운동도 많이 하고 저보다 몸무게가 20kg 이상 적게 나가고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 형은 아주 운동도 많이 하는데 콜레스테롤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약을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저는 삼겹살도 좋아하고 달걀도 좋아하고 새우도 좋아하고 온갖 나쁜 음식 다 먹는데 콜레스테롤치가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형은 어머님 쪽, 아버님 쪽 유전이 인자를 가지고 60 조금 넘으면 아버지 집안 다 돌아가셔요. 우리 엄마 집안은요, 엄마가 반 인디안이에요. 오늘 처음 밝히는데 제가 4분의 1 동양계입니다. 원래 어머님이 인디안, 이탈리 귀족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장진호 전투에서 싸운 우리 외삼촌이 밤늦게 돌아와가지고 얘들아, 네 엄마하고 나하고 이탈리 귀족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네 엄마하고 나하고는 인디안 튀기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4분의 1 같은 피입니다. 동양피가 들어있어요, 몸속에.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복잡한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브레이브하트, 스코틀랜드 브레이브하트가 인디안하고 결혼해갖고 전라도에서 컸단 말이야. 복잡해요 이거. 그래서 형은 아버지 유전인자를 가졌고 저는 어머니 유전인자를 가졌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하나님이 불공평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냐, 90살 넘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90살 넘어서 노인들 피를 뽑아서 오래 장수한 사람을 뽑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런 게 있죠. 장수하는 집안이 있다. 그게 유전인자가 좋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펜을 꺼내 드십시오. 몇 가지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야 돼요. 의사 만나러 가서 의사 공부 좀 시키세요. 200 미만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삭제를 중성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너무 복잡한 거니까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저밀도 고밀도. 그러면 고차원적인 사람 있죠. 고차원적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고차원적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옛날에 세척제 처음 나온 게 뭐죠? 하이타이죠. 하이타이처럼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씻어줍니다. 그것이 고농도, 고집 콜레스테롤, 고자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고 콜레스테롤은 40이 넘어야 돼요. 수치가 40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질, 사람도 저질 있죠. 저질은 나쁜 놈이잖아요. 저질 콜레스테롤 우리를 망가뜨려요. 저질 콜레스테롤이 160이 넘으면 약을 잡숴야 돼요. 150, 130에서 160까지는 우리가 옛날 기준인데 이게 더 맞아요. 새로 나온 겁니다. 관찰하고 130 미만이면. 근데 뇌경색으로 들어왔다. 병원에 뇌경색으로 들어왔다. 심근경색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회복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질 콜레스테롤을 스타틴 약을 줘서 70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면 2년 동안, 2-3년 지나면 실제로 혈관이 회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뚫려요. 이것이 오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머리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알았던 분은 저질 콜레스테롤을 70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당뇨는 뭐냐? 당뇨는 소변을 보는데 개미하고 개가 와서 소변을 빨아먹더란 말이에요. 개미하고 개가 왜 소변을 먹죠? 170에서 110이 혈당 당뇨의 정상치인데 200 가까이 되면 200 정도 올라가면은 콩팥이 못 견뎌요. 다시 당을 피 속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뚝뚝이 넘치도록 저수지에 물이 넘어가도록 넘쳐요.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와요. 그럼 개미하고 개가 와서 빨아먹으니까 옛날 의사들이 당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당뇨는 왜 어떻게 생기냐?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났다고 생각해요. 피 속에 있는 당이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피 속에 있는 당이 조직으로 못 갑니다. 왜? 인슐린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하구나. 그럼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냐? 췌장에서 나온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같은 거 잡으면 지라라고 하죠. 지라. 췌장이 지라입니다. 지라. 췌장이 인슐린도 만들고 또 소화 효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 속으로 소화제도 들이보내고 또 피 속으로 인슐린을 보내고, 인슐린이 부족. 여러분들은 성인 당뇨니까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면 당뇨가 좋아집니다. 마른 사람은 더 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 조절. 근데 여러분들 당뇨의 음식 조절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인생 가사 났어. 당뇨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가 먹는 걸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거 먹어야 됩니다. 보리빵, 현미, 하여튼 하얀 거는 다 나빠. 내가 백인인데 백색깔로 생긴 거 다 나빠. 국수, 쌀, 설탕 다 나쁜 거예요. 우리가 당뇨 환자가 집안에 생기죠. 그러면 그 당뇨 환자만 따로 밥을 먹일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뇨 환자한테 좋은 음식 먹이면 전체가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뜻인지. 우선 뭐부터 버려야 돼? 청량 음료부터 버려야 돼. 설탕 들어간 거는 그냥 싹 없애버려요. 꿀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에 꿀도 나쁩니다. 포도, 당분이 높은 과일, 망고 이런 거 자제해야 됩니다. 전혀 먹지 말고 좀 양을 줄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식후 운동입니다. 오늘 다 잃어버리면 당뇨 환자 여기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식전 운동은 소용없어요. 식후의 운동이에요. 밥을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아침 내내 운동하고 내려와서 밥을 몽땅 먹고 식어버리는 그런 파이야.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물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간을 마쳐야 되니까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도 모르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혈압, 본태성 혈압. 여러분, 본태성 혈압이 거짓말입니다. 의사가 실수로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이게 정말 재미나죠. 명명하게 뻔뻔한 겁니다. 본태성 혈압이 본태성이 아닙니다. 영어로 essential hypertension. 본태성 혈압이 그대로 번역이 되는데 본태성이 아니에요. 원인을 우리가 몰라요. 본태성 혈압은 본태성이 아니다. 왜 모르냐? 모릅니다. 물론 내력에 집안 내력에 있는 데가 있죠. 근데 혈압의 정리는 뭐예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심장이 짰을 때하고 그 다음에 쉴 때, 짤 때 혈압이 위에고 쉴 때 혈압이 아래예요. 수축기 이완기라고 유식한 말이에요. 짤 때 혈압이 140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140. 쉴 때, 가만히 있을 때 혈압이 90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140에 90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가 뭐가 문제죠?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많으면 뭐가 생기죠? 이제 연관시켜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것저것 같이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혈당이 올라가면 간이 뭐를 해요? 혈당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기름을 만들어요. 지방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당뇨 환자가 혈당이 올라가다. 당뇨 환자한테는 혈압의 범위가 더 낮습니다. 140이 아니고 130. 10개를 내려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우리가 혈압을 더 조정시킵니다. 130에 8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일반 혈압은 140에 90. 당뇨 환자 같이 당뇨 있는 혈압 환자는 130에 80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이해 갑니까? 조금 복잡해서 미안해요. 당뇨 환자는 혈당이 많다. 혈당이 많으니까 고지혈증이 생긴다. 고지혈증이 생기면 혈관이 막힌다. 혈압은 어떻게 해서 혈관 망가뜨려요? 아니, 혈압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피도 잘 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5년, 10년 동안 170에 120 이렇게 올라가면 혈관 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손상을 받고 그 벽에가
섬유샘. 내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여기 토끼 풀하다가 다쳤어요. 순천에서 우주의 중심, 순천 알죠? 우주의 중심. 조금 잠이 들으셨나 봐. 우주의 중심 알죠? 순천.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데 토끼 풀하다가 다치는데 거기 상처 조직이 생겨서 흉터가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혈관들이 혈압이 높으면 상처가 생긴다. 그 상처에 섬유세포가 붙어요. 그러면 혈관 내가 좁아져요. 그러면 가슴에 오면 심근경색이고 뇌에 오면 뇌경색이 돼요. 가슴은 우리 심장은 워낙 근육덩어리니까 터지지는 않아요. 혈관이. 뇌는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에 가장 핵심인 원본이 우리가 혈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내과 의사는 아는 거는 많습니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외과 의사는 하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정의학 의사를 했는데 가정의학 의사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정의학 의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노래방 가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 근데 존재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암으로부터 예방을 시켜야 되고 예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 걸렸을 때 조기 진단해서 그거를 띄어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응급실에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잡고 심장 들어온 사람, 뇌를 잡고 심장을 응급실 들어온 사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혈관 건강을 성인병으로부터 여러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계속 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뭐 어디 풀에 도사한테 갔더니 뭐 무슨 풀에를 캐갖고 이걸 갈아갖고 어떻게 보약을 해먹으면 그냥 한 방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과학을 다 창조한 분이니까 제가 아까 농담으로 믿음, 사랑, 소망, 과학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과학적인 근거 어떻게 보면 내가 우스개 얘기를 할게. 내가 느껴보는데 5천만 한국 사람 다 의사들하고 그러니까 전부 지가 잘 알아. 이렇게 보면 그래요. 50대 여자가 독감이 걸려서 3일은 지났고 허리, 다리, 목속씨가 다 아파. 몸살이란 말이에요. 몸살. 그러면 진찰해보고 당신은 해열제나 좀 먹고 소염제 좀 먹고 물 많이 잡수시고 잠 잘 자고. 왜냐하면 감기는요 약을 먹으면 10일 만에 나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나요. 몸살이 뭡니까? 몸살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때려눕히려고 막 왕성하게 분비가 돼서 나한테 괴로움을 줄 때가 몸살이다. 무슨 얘기예요? 감기 바로 낫기 직전에 몸살입니다. 그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가도 되고 딴 데 가도 다 났어요. 그냥 손 한 번 이렇게 흔들어서 보내도 돼요. 그 다음날 좋아지는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할 때 의학의 한계점 무능력하게 만드는 암들도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오늘 고백할게요. 췌장 담도암 걸린 사람들이 왔을 때 5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이 16%예요. 15%입니다. 의사도 죽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장로님이고 진정한 목사님이면 우리 몸을 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암 예방 아니면 암 조기 진단 완치 그리고 우리 혈관에 온 병들 당뇨도 조정하고 혈압도 조정하고 고지혈증도 조정하면서 살면요 여러분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더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